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저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참 잘 낫지를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뭐 버텨내야죠. 이 와중에 이 감기 걸린 몸을 이끌고 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쫙 보시면 또 충전을 해놨습니다. 저한테 리필 충전은 이 골드바를 또 채우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서울에서도 또 동양인 분이라고 뭐 해야 되나요? 진주가 고향인 분인데 이제 노부부 내외 분을 만났어요. 또 본점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요번에는 올라간다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연히 아침에 통화가 돼서 제가 서울 올라가니까 그때 본점에 가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만났어요. 또 차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지금 또 경제 시장 전반에 걸쳐서 핫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 하락,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부채 40%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논란에 대해서 오늘 방송 주제로 다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하락, 뭐 KDI라든지, 그 다음에 OECD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금융연구소인가요? 금융연구원인가요? 거기서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경제 성장 전망률을 2.6%에서 2.4%, 0.2% 정도인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실제적인 거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이상 하락 전망치를 내놓은 거거든요. 꽤 이제 심각해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부터. 한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 방송은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 세세한 것까지 알려드리는 점은 또 젊은 분들은 또 많은 금융 경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 개 나와요. 연간 키워드가 나오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OECD 꼴찌, 뭐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요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 그 언론에서 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요 뭐 경제 성장률이란 어렵기도 어려운데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 성장률 3.1%, 세계 98위, 2017년도 한국은행 기준 자료겠죠. 경제 성장률만 따지면 세계 100위 정도밖에 안 되네요. 98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실이죠. 냉정하게. 그 다음에 뉴스 관련도 최신 순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금융연구원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에서 2.4%로 하향. 나오죠. 연속적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위기 금융연구원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는 OECD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4%로 하향 조정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여러 가지 기관에서 또 나온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무디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이죠. 신용평가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돼요.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세심하게 조금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화두가 된 거 오늘자 기자거든요. 오늘자는 아니죠. 5월 17일 날 얼마 전에 나온 건데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16일 날 재정전략회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뇌부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회의죠. 여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부채 마지노선 40%로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고언을 했어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겠죠. 근거가 뭐냐? 미국은 107%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화두가 돼서 지금 최근에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나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의 멘트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는 제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감성적으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어차피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위에 상명하복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못해요. 제가 첫 번째 감성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 근거를 대봅니다. 이거는 뉴스가 2015년도 9월 9일 날짜 뉴스예요. 데일리 팝에서 나온 뉴스고요. 문재인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 없는 예산안 수용 불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서 오늘 이거 앞서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정책 주문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고언을 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은 107%, 일본은 22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113%인데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가장 좋은 근거는 2015년도 9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0%를 넘었다며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긴 40%가 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죠.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0% 넘으면 안 된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된다. 자, 지금에 와서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재정 건전성이 회복이 뭐 안 되고 말고를 떠나서 OECD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재정을 더 늘려라, 예산을 더 확보하고 돈을 풀어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자,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접근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을 제가 대신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펜앤드마이크라고 있죠. 이게 언론사인데 옛날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주필이었죠. 네, 이분이 설립한 회사, 참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이 지금 대표로 있어요. 예, 주필로 있는데 이분이 하신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정규재 대표, 국가 채무 40% 따진 문의 일침, 망할 때까지 빚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라고 이 꼭지 뉴스가 나왔네요. 홍남기 대신 이 고단 선생이 말해줄 수밖에 없는 답은 아주 간단하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국가 채무가 113%, 107%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시장경제 충실하고 법치 존중하는 정부라야 150% 국가 부채도 견뎌내는 것, 이렇게 얘기 나왔고, 네, 요 내용에 대해서 밑에 한번 세부적으로 조금 더 제가 한번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 전통적으로 국가 부채가 130% 정도면은 위기를 맞는데요. 전통의 금융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마지노선을 70% 정도로 보고 130% 정도 국가 부채가 가버리면은 경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예, 뭐 대표적인 나라들이 많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비교한 거 일본하고 미국을 비교했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좀 안 맞죠. 미국은 기축통화예요. 자기 나라가 원하면 얼마든지 달러를 발행해서 전 세계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국가 부채가 200%가 넘었다는데 전 세계에서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국민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그래요.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이런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아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현실은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력의 3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일본의 국가는, 일본의 엔화는
전 세계 기축 통화예요. 미국의 달러 다음에 통용되는 인정되는 엔화예요. 엔화를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져가면은 교환이 돼요. 우리나라 돈은 교환이 안 되죠. 현실은 인정하고 삽시다. 예,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일본의 국가부채는 전부 자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일본의 국가부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해외의 엄청난 자산들을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뭐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해외의 뭐 아주 우량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산들을, 부동산이라든지 엄청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통해서 수입이 또 엄청나게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해야죠. 그런 부분을 일단은 먼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부채 40%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공기업의 부채는 전부 빠져 있어요. 이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은 이미 60%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빠져 있죠. 국민연금 하면 국민들 할 말이 많죠. 이걸 내가 내기는 내라에서 내는데 과연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국민연금을 최근에는 이상한 데 활용을 해서 또 골치 아파지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자, 국민연금을 내면은 나중에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 지급 의무라 그러는데, 지급 의무를 현재가로 환산해서 포함시키면은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이미 130% 수준을 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정규재 주필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또 하는데, 국가부채는 좁은 의미의 국가부채, 국가채무 D1, 그 다음에 광의의 정부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세 가지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다. D2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추가한 것이다. D3는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2016년 말 기준으로 D2가 717조 5천억이래요. 요거 기준으로 GDP 대비로 환산하면 43.7%. 이렇게 해가 되는 거고, 왜 D2를 이야기하냐면 국가 간 비교로는 D2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43.7%다 뭐 어쩌다, OECD D2 평균은 116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근거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규재 주필이 말한 거는, 이 말은 망할 때까지 빚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꼬집었잖아요.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채무하고 부채를 관리해가면서 잘 유지를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잘 만들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더 좋은 나라,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것도 세계 제1위, 2위 정도 되는 나라에 비교해서 그런 채무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가면 된다. 아니죠. 그렇게 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를 해서 이제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정규재 대표의 말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고 세금 낼 기업가들을 존중하며 방만하게 돈을 퍼주지도 않고 미국 등 동맹과 근린을 중요시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충실하며 법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부라야 100%가 아니라 150%의 국가부채도 견뎌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센 발언이 있는데,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봐라.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겠는지를. 일을 안 하려고 온몸을 비틀고 일하는 시간은 확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려달라 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맨날 주변 사람과 쌈박질이나 하고 동네 건달들이나 어울리고 머리는 나쁘고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질시나 하고 부자들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좀 센 멘트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어요. 보수 우파분들이 이제 정규재 주필을 좋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그 지난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는 꽤나 그 식견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또 대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금을 다루잖아요. 금을 다루니까 또 금 시세하고 이런 거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금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실시간으로 살펴보려면은 지금 기준으로 1285.75 90 이렇게 됐네요. 플러스 11.70 65 달러 0.91% 지금 장중 미국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금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죠. 국제 금 시세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환율이 더 급등을 하면서 국내 금 시장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국제 금 시세 내렸는데 왜 그 저점을 보고 국내에서 금을 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참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국내 금 가격을 생성하는 요인은 국제 금 시세하고 환율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로 결부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기다리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이라든지 주가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최저점을 잡겠다는 거는 귀신도 모르는 일이죠. 신도 모르는 걸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인간이기에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보험적인 측면으로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은 가격도 조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은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또 더 많이 하락을 했죠. 15달러가 깨져서 14.5달러. 저번에 은의 채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제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15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걸 할 수 없는 게 채굴을 하기 전에 광산을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탐사를 할 때 한 번에 잘하느냐, 두 번에 하느냐, 아니면 그 탐사한 광산이 채굴하기에 좀 좋은 조건이냐, 그 광산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채굴 단가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대략 그렇게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뭐 15달러 이하에서는 채굴 원가 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세계 주요 가장 뭐 핵심이 되는 지수니까 한번 참고만 하겠습니다. 저도 미국 시장에는 투자를 하진 않는데 참고는 해야 되죠. 여기서 크게 5년치를 본 겁니다. 상승했다가 또 중간에 상승했다. 그 저번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급등해서 V자형 반등 패턴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헤드앤숄더가 맞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최대치로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도 그 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뭐 다우지수가 5천 정도 되던 게 지금 25,000, 뭐 26,007점까지 갔다가 내려왔나요? 5천에서 25,000만 해도 지수 자체로보다 5배가 정도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정이 올 때도 됐겠죠.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에 비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한번 최대치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약하죠. 뭐 최근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예전 것까지는 너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 다우지수 비교하듯이 5년 정도만 보면은 뭐 1800, 2000선에서 2600 최고까지 갔다 온 거죠. 2000 기준으로 2600 정도 왔다면 30%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미국이 5배 상승할 동안에 한국 지수는 30%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이 요인들이 있겠죠. 국내 경기가 뭐 힘들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나스닥에 비해서 한국 코스피 지수는 후발주예요. 후발주.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 선발주, 후발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성이 모든 주식의 특성이 있어요. 대장주는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가고 가장 많이 상승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락할 때는 그렇죠. 가장 또 늦게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후발주들이 먼저 하락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미국 지수에 비교하면 지금 여기서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못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할 때는 먼저 하락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 개별 종목들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환율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에 환율하고 치보니까 지금 1191.50 현물로 얘기할 거예요.
현물로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된 거고, 지금 이 환율이 보시면은 환율 차트 일봉이에요. 인물. 이거는 선물 차트거든요. 연결로 해가지고 엊그제 월요일날 만기였고, 어쨌든 쉼없이 상승하던 환율이 상승했다가 지금 살짝 꺾였어요. 꺾였는데 오늘 좀 많이 무너지나 생각을 했는데 11선 위에까지는 올려놨어요. 5일선 밑에서는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고 환율이 급상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두 개입을 한 거죠. 정부 측에서 그런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7위안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 중국 정부도 개입을 해서 그 방어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경제팀들이 이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도 어떤 그 실물 거래에서도 들어와서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떨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 베팅하는 건 간단해요. 더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상승에 그런 거고, 아니야 조정받을 것 같다 그러면 밑에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원래 머니 게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물로 달러를 그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조금 가지고 계신 분 있죠.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크게는 1억. 그 다음에 또 강남의 어떤 할아버지는 최근에 56억을 현금으로 인출했대요. 그거를 달러로 다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인출을 했던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모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달러 구매력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조정을 과연 얼마나 보낼지, 아니면 급상승했다가 일봉상에서 N자형 패턴에 뭐 옆으로 기는 조정을 했다가 추가 상승을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봉상으로는 이렇고,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또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상승폭이 저번에 제가 설정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왔어요. 1189, 90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상승분만큼 상승을 해보면 꺼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나온 거고, 이제 이건 모르는 거죠. 더 크게 해서 월봉 상태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굉장히 급락을 할 것이다. 달러를 산다, 뭐 피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까지 서브프라임 때까지도 더 가겠죠. 그러면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달러를 현물로 할 경우에는요, 그냥 위기 시에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있으면은 정말 그거 가지고 계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외환위기 시에도 쓸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고, 적당한 너무 급격하게 몰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거는 국가 경제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쓰게 되니까. 아니면은 여행 가시면 되잖아요. 여행 갈 때 또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금시세 가격 보는 거, 이 3M 들어가면은 볼 수 있다 그랬죠. 환율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역의 환율이겠죠. 1190원 밑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네요. 국내 금시세는 1285.30. 이 39,240원 g당은 단가죠. 네. 요 가격이 아까 장중에 오늘 어제 낮이겠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48,700원 요 정도까지 갔죠. 요 상태로 하면 한 1% 정도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은 내일 소매 시세로 나오는 가격들은 조금 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끝난다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보면서 골드바 시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하겠죠. 주요 골드바 시세 나타낼 때 1kg이 잘 안 빠지죠. 5,631만 9천원, 100g이 564만 3천원, 37.5g이 212만 9천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주 큰 고액의 자산가들은 1kg 단위로 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자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100g 골드바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왜냐하면 향후 금값이 상승해서 만약에 2배가 갔다. 그러면 얘는 2배가 가면은 1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 가까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돈이 그 당시에 1,000만원, 2천만원인데 이거를 다 깨가지고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잘라서 팔 수도 없고 이 예쁜 것을. 예. 그러니까
이제 100g 단위로 선호하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으니까. 가격 차이도 뭐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37.5g 이거는 10돈이거든요. 10돈. 한 양 이렇게 표현하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법한 10돈 단위. 예, 요거를 또 해서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경제 위기가 돼서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가 온다. 혹시 뭐 개인 성향마다 다르니까 불안하다 싶은 사람들은 한 돈짜리 골드바 있죠. 그거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돈짜리는 가격이 비싸죠. 비싸도 쓰임의 용도가 다르니까 그거를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버바 한번 볼까요? 실버바는 또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안 움직였죠. 가격이 뭐 그대로 있어요. 71만 4천원 1kg 기준으로. 투자용으로 할 때는 1kg 단위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는 메이플이라든지 이걸 주화가 더 높죠. 근데 이거는 캐나다에서 발행한 법정화폐. 법정화폐라는 건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 액면가가 기입이 돼 있어요. 캐나다 5달러, 미국 1달러. 요 정도로 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방송할 내용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 요즘에 어느 외국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뭐 그 전자화폐라든지 4차 산업 뭐 이런 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저는 그게 대해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렵기도 하고 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냥 듣기만 듣는 편인데 어쨌든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가 자금이 필요해서 바로 저기 창원에 있는데 시티7에 보면은 신한은행 시티7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현금을 좀 인출하려고 갔는데 우와 현금이 없대요. 이 큰 지점에서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대요. 예전에는 안 이랬거든요. 그 기가 찬 거예요. 은행에서 꽤 크거든요, 은행이. 근데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돈은 더 필요한데. 그래서 더 필요해가지고 더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각 지점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창원 어디 지점, 뭐 진해 지점 막 전화를 하더만 거기들도 현금이 없대요. 현금이 필요하면은 한국은행에 요청을 해서 돈을 가져와야 된대요. 세상에. 은행에서 현금 1억이 없어요.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어떻게 해요?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ATM기를 틀었어요. ATM기 그거 가면 현금 인출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털어가지고 꾸역꾸역 맞춰가지고 제 필요한데 썼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거든요. 아까 강남 할아버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옛날하고는 다른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현금 뭐 인출을 하는데 뭐 얼마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뭐 어떻게 보고가 된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뭐 한 돈들을 찾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꼭 재짓는 것 같고 뭘 뺀다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고객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분위기가 조금 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예전 상황하고 다르게 경제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을 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긴축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국민들이 잘 살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새벽 2시 지금 보니까 30분, 40분이 넘었어요.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일하는 걸 한번 따져보니까 지금 주 52시간 뭐 근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근로자는 아니니까 제가 사업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시간당 그 주당 근로가 아마 52시간 곱하기 104시간은 근무하는 것 같대요. 아직 젊으니까 할만해요. 더 젊은 친구들이 보면 웃겠습니다만은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하고 또 안 되면은 깨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제 가정을 지켜나가고 제 직원들의 리더잖아요. 사업체 리더고 같이 고민을 하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악조건 상황에서도 더 벌어서 제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너스를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고 저도 잘 살고 싶고 그 여건이 되면 또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막연하게 뭐 엄청나게 사회에 기부한다 그거 아직 그 단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주변부터 먼저 챙겨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 마찬가지로 구독자분들은
이제 제 주변 분들이 된 거죠. 같이 구독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리고 구독자가 9,000명이 넘어서 지금 9,450명 넘었어요. 10,000명으로 가야 되는데, 아, 얼마 전에는 꽤 빠른 속도로 하루에 100명, 200명, 뭐 300명까지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설레발 치면서 저번 방송에서 그걸 하면은 드래곤 은하를 또 이렇게 나눔을 같이 하고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의견도 듣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10,000명이 쉽게 안 되네요. 유튜브 10,000명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 없다. 요걸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투자는 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정말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의 성격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산의 일부분으로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서 가져가시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작은 거 하나를 살 때 뭐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5억도 있고 10억도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사고 나서 오늘 시세가 얼마 갔니? 내일 시세가 얼마 갔니? 그거 맨날 부동산 시세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느긋하게 자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조바심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워낙 이상한 환경 속에서 뭐 국내에서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예금, 그죠? 채권, 주식, 뭐 이런 보험 이런 것만 자산이다라고 워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실제적인 금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산으로서 인식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산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한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강력한 자산, 지금 뭐 위기가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됐든 간에 결국은 부는 이동을 해요. 그 자산의 이동이 한번 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금은을 소유한 사람, 금은으로 자산이 한 번은 이동하고 부의 이동이 생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그 가치를 여러분들하고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만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저한테는 한 15% 정도밖에 구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하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내용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요. 요번에 서울 올라가니까 한국 건그레소 본사 직원들이 출고팀들이 쫙 있거든요. 그분들의 실제로 직원들이 한국 건그레소에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몰라요. 일개 지점에서 올라간 그 지점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더만은 우와 연예인 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보다가 거기 화면에 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 이렇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종로에 한두 군데 가봤는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좀 조심도 하고 또 실제로 이래서 방송에 대해서 그게 부담도 좀 생기고 그래요. 좀 어색하고 뭐 있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검은을 통해서 부자 되시고 내 가족을 지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드렸는데 다시 급하게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서울 갔다 온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급하게 제가 서울 올라간 이유는 많은 고객분들이 또 금을 찾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 거죠. 충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그레소 본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워낙 커요. 국내 최고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을 넘어가죠. 거기서는 단일 거래로 골드바 같은 경우 1kg으로 단위로 100kg을 거래를 하고 실버 같은 경우 1.5톤씩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지방에 작게 있지만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본사도 클 거고 회사도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저도 단일 거래 규모 금으로 100kg, 실버 1톤 이렇게 꿈을 꿔보고 싶어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꿈꾸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꿈꾸는 옛날에 다락방이라든지 R&BVD 그 다음에 뭐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자기 개발서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 꿈과 희망을 만들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제 방식이고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버킷리스트에 한번 넣어 보려고요. 예, 예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그 100kg 사러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와서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